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생각 없는 동서가 주인공을 무시하다 큰 코 다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트 농산물 코너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차고 바쁘게 돌아가요. 저는 이곳에서 3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평범한 며느리이자 아내입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 오후였어요. 제철을 맞은 프리미엄 과일 특판 행사가 있어서 매장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저는 당도가 높기로 소문난 고급 샤인머스켓 상자를 진열대에 오와 열을 맞춰 세팅하고 있었어요. 그때 막무가내로 우기는 중년의 진상 손님 한 분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가씨, 내가 어제 여기서 이 복숭아를 한 박스 사갔는데 말이야. 집에 가서 깎아보니까 단맛은 하나도 없고 완전 무맛이야, 무맛. 이거 당장 환불해줘. 손님, 상품에 만족하지 못하셨다니 죄송합니다. 영수증 지참하셨을까요? 그리고 상품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해서요.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유지하며 손님이 내민 비닐봉지를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봉지 안에는 복숭아 껍질과 먹다 남은 씨앗만 덩그러니 들어있고 온전한 복숭아는 단 2개뿐이었죠. 한 박스에 10개가 들어있는 상품이었거든요.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 상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아니 왜?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데 왜 환불이 안 돼? 내가 여기 쓴 돈이 얼만데? 매니저 당장 불러와. 손님께서 저희 마트 단골이신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장 규정상 생식품은 절반 이상 취식하셨을 경우 단순 변심이나 맛의 차이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해요. 10개 중에 8개를 이미 다 드셨잖아요. 맛이 없으셨다면 한두 개 드셔보시고 바로 가져오셨어야 교환이나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니저님이 오셔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뭐 이런 그지 같은 데가 다 있어. 내가 더러워서 진짜.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네, 손님. 다음부터는 꼭 취식 전에 상품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손님은 씩씩거리며 돌아서 나갔어요.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동료 알바생이 제게 엄지를 치켜세웠죠.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샤인머스켓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그게 제 방식이니까요. 착하고 만만한 바보로 사는 건 제 적성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매장이 조금 한산해질 즈음이었어요. 매장 바닥에 대리석을 날카롭게 울리는 요란한 구두 발소리가 들리더니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2 여자가 제 매대 앞에 멈춰 섰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위아래로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옷을 휘감은 3살 밑의 동서와 그 옆에서 한껏 비위를 맞추며 명품백을 든 시누이였어요. 동서는 최근 남편, 그러니까 제 시동생이 시작한 유통사업이 운 좋게 대박을 터뜨리면서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상태였어요. 돈방석에 앉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진 동서는 요즘 시댁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 중이었죠. 어머, 형님. 아직도 이런 데서 앞치마 두르고 일하세요? 방금 보니까 진상 손님이랑 입씨름도 하시던데 진짜 피곤하게 사신다. 저는 형님 벌써 이런 일 그만두신 줄 알았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최저시급 받으면서 이런 고생을 해요? 안 그래요, 아가씨? 내 말이. 새언니 참 궁성맞게 사는 건 알아줘야 해. 우리 둘째 언니는 오늘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마사지 받고 쇼핑하다가 심심해서 서민들 마트 구경이나 할 겸 온 건데. 새언니 여기서 바코드나 찍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비교된다. 오빠가 불쌍해 아주.
저는 그들의 수준 낮은 조롱에 조금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았어요. 일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을 대하는 정중하고 차분한 태도만 유지했죠. 어차피 저런 빈수레 같은 사람들에게 감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프리미엄 샤인머스켓 새로 들어왔습니다. 당도 선별된 최상급이라 맛은 보장해요. 두 분도 장 보러 오셨나 봐요. 제 반응이 재미가 없었는지 동서는 진열된 포도 상자를 화려한 네일아트가 된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거 백화점 식품과 물건이랑은 급이 아예 다른 거 아니에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마트 물건이 다 거기서 거기지. 형님이 최고급이라고 추천한다고 하니까 왠지 더 안 믿기네. 언니 말이 100번 맞아. 첫째 언니가 진짜 비싸고 좋은 과일 먹어본 적이나 있겠어? 맨날 마트에서 영업 끝날 때 마감 세일하는 먹는 것만 주워다 먹을 텐데 백화점 물건이랑 비교가 되겠어? 아가씨,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이거 백화점 납품처와 완전히 동일한 농장에서 들어온 1등급 과일입니다. 유통마진을 대폭 줄여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거고요. 과일 볼 줄 아시는 현명한 분들은 굳이 백화점 가서 바가지 안 쓰고 여기서 박스째로 싸가세요. 그리고 구매 안 하실 거면 상품에 손가락으로 찌르지 말아주세요. 멍들면 상품 가치 떨어집니다. 제 말에 동서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자기를 과일 볼 줄도 모르는 멍청이 취급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참나, 기가 막혀서. 형님,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과일 싹 다 사버려도 내 지갑에선 티도 안 나요. 알아요? 내가 손님으로 왔으면 나한테 손님 대접을 똑바로 하셔야죠. 알바생 주제에 어디서 뻣뻣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대꾸해요? 동서, 알바생도 정당하게 내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떳떳한 직업인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시면 먼저 사람다운 예의를 갖추셔야죠. 지갑이 두꺼워졌다고 해서 인격까지 같이 두꺼워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매장 규정상 구매 의사 없이 상품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언니, 진짜 미쳤어? 지금 돈 많고 잘 나가는 우리 올케한테 그게 할 소리야? 오빠 벌이도 시원찮아서 마트 바닥에서 푼돈이나 버는 주제에 자존심만 살아서는. 언니가 그러니까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가난하게 사는 거야. 아가씨,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버는 돈 푼돈 취급하시는데 그 푼돈 모아서 땀 흘려 당당하게 사는 제 삶이 아가씨처럼 남의 돈에 기생해서 허세나 부리는 삶보다 100번 1000번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남편 벌이가 시원찮다뇨?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성실하게 제목 다하며 사는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형님 진짜 뻔뻔하시네. 돈 없고 무능한 게 자랑이에요? 돈 없으면 납작 엎드려서 기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내가 불쌍해서 우리 남편 회사 건물에 청소부 자리라도 하나 내줄까 했더니 그 성질머리 보니까 안 되겠네. 그냥 평생 그렇게 남들 시중이나 들면서 궁상 떨고 사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매일같이 저를 데리러 오는 남편이 멀리서 카트를 밀고 다가오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했어요. 남편은 쟁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제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섰어요. 평소에는 다정하고 온화한 사람이지만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참지 않는 든든한 제 편이거든요. 너희 여기서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어머, 오빠 마침 잘 왔어. 아니, 첫째 언니가 손님한테 너무 불친절하게 굴잖아. 우리 둘째 언니가 과일 좀 물어봤다고 아주 사람을 동물 취급하면서 가르치려 들지 뭐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저쪽 코너에서부터 다 듣고 있었어. 너희가 먼저 비아냥거리고 시비 걸면서 막말했잖아.
어디서 감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네 큰 올케한테 알바생 주제라는 둥 청소부라는 둥 개소리를 짓거려? 아주버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뭐 틀린 말 있어요? 형님 저러고 있는 꼴이 솔직히 우리 시댁 집안 망신이잖아요. 저희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요. 재수씨, 돈 좀 만지더니 아주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집안 망신은 정직하게 일하는 내 아내가 아니라 졸부티 팍팍 내면서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재수씨랑 내 동생 저 녀석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 아내, 당신들 따위한테 그런 모욕적인 취급받을 사람 절대 아닙니다. 당장 내 아내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나, 재수씨 남편, 내 동생 회사로 쳐들어가서 한바탕 엎어버릴 거니까. 오빠 진짜 돌았어? 돈 없는 처가에서 뭐 하나 쥐뿔도 받은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언니를 감싸고 돌아? 우리 올케 화나게 해서 오빠한테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이래? 올케가 우리 집안 기둥인데? 여보, 됐어. 상식이라는 게 아예 안 통하는 사람들이야. 벽이 대고 얘기하는 게 빠르지. 상대하지 마. 내 입만 아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못 참아. 너희 두 사람 앞으로는 내 아내 눈에 띄는 곳에 얼씬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직장 차서서 행패 부리면 그땐 정말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가자 자기야. 퇴근 시간 다 됐지? 옷 갈아입고 나와. 남편은 제 앞치마끈을 직접 풀어주며 제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어요. 동서 신우이는 남편의 불같은 기세에 눌려 입만 뻐끔거리며 부대 못 이겨 얼굴이 불그락후르락해졌죠. 그들은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돌아서 나갔어요. 남편은 매장 매니저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뒤 저를 이끌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가만히 응시했죠.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자기야, 괜찮아? 많이 놀랐지? 내가 매장 안으로 더 일찍 들어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나 진짜 하나도 안 놀랐어. 당신이 나서서 내 편 든든하게 들어줘서 고마워. 신경 쓰지 마. 나 저런 수준이야 사람들 말에 상처받을 만큼 나약한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래도 옆에서 듣는 애가 다 속이 뒤집히고 열불이 나더라. 저것들이 진짜 푼돈 좀 쥐더니 단체를 돌았나. 당신이 우리 집안 살리려고 어떻게 희생했는데 감히 은혜도 모르고 저런 취급을 해? 내가 진짜 매장만 아니었으면 마트 바닥에 다 엎어버리려다 당신 봐서 꾹 참은 거야. 잘 참았어.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 우리 부부만 흔들리지 않고 잘 살면 그만이야. 저런 사람들 업보 다 자기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어. 남편의 분노 섞인 위로에 굳어있던 마음이 스르르 풀렸어요. 차가 시내를 벗어나 외곽도로를 달릴 때쯤 신우이에게서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오빠, 아까 매장에서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둘째 올케가 오빠 차 똥차라고 이번에 외제차로 한 대 뽑아주려고 생각 중이었다는데 아까 오빠가 하도 난리쳐서 싹 다 취소했대. 다 첫째 언니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야. 야, 이 정신 나간 기집애야. 그깟 외제차? 너나 실컷 얻어 타. 내 아내 함부로 모욕하고 무시하는 대가로 주는 돈 나 10원 한 장도 필요 없어. 다시는 내 아내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아가씨는 그 알량한 외제차 한 대에 양심도 팔고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파나 보네요. 저한테 오늘 마트에서 함부로 굴었던 거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엔 명절에 시댁에서 제 얼굴 볼 생각 마세요. 뭐?
진짜 기가 막혀서. 꼴랑 마트 알바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오빠, 언니 단속 좀 제대로 해. 앞으로 내 번호로 연락하지 마. 남편은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부창부수라고 시누이나 동서나 참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차창 밖으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는데 저 멀리 익숙한 대형 병원의 응급실 간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지난 몇 년간의 끔찍하고 고단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생생하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지도 모를 만큼 병원 중환자실과 집을 미친 듯이 오가며 살얼음판을 걷던 날들이었죠.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 중환자실 앞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며 밤을 지새우던 기억. 의사의 호출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응급실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수많은 새벽들. 육체적인 피로와 뼈를 깎는 고통보다 저를 더 견디기 힘들게 했던 건 언제 이 지옥이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과 시부모님의 생사가 제 손에 달렸다는 끝없는 긴장감이었어요.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수술비와 병원비 영수증을 감당하며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힘들다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맏며느리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제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버텼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고 이성을 잃고 오열하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상황을 가장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 피말리는 몇 년의 긴 시간 동안 동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 한번 제대로 비치지 않았어요. 시누이와 시동생 역시 본인들 살기 바쁘다며 철저하게 방관자 입장에 머물렀죠.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을 사고 자기 자식들 학원 픽업이 먼저라며 중환자실 면회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가 병원 비상계단에서 남몰래 어떤 피눈물을 삼켰는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어떻게 포기하고 어떤 끔찍한 결단들을 내려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아니, 애초에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저 못나고 돈 없는 맏며느리니까 저런 굳은 일은 당연히 도맡아 해야 한다고 치부해버렸으니까요. 저는 굳이 그 과거의 희생들을 입 밖으로 꺼내어 시댁 식구들에게 생색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무사히 폭풍이 지나간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이렇게 남편과 소박하고 단단하게 우리의 일상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진실을 교묘하게 감추고 저를 짐승 보듯 짓밟으려 했던 동서와 시누이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며 제 마음 한구석에 아주 차갑고 단단한 응어리가 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트에서의 소란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시아버지의 칠순을 기념하는 가족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비싸다고 소문난 5성급 호텔의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었죠. 장소 예약부터 결제까지 모두 사업으로 대박이 난 동서가 맡겠다고 나섰어요. 평소 같으면 가족 회비로 충당하거나 저희 부부가 절반을 부담했겠지만 동서는 시댁 단톡방에 자신의 블랙카드 사진을 올리며 본인이 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저와 남편은 굳이 그 허세에 장단을 맞추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약속 당일, 저와 남편은 시간에 맞춰 호텔 로비에 도착했어요. 저희 부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잠시 후 등장한 시동생 부부와 시누이의 모습은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방불케 했어요. 동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로고가 박힌 명품으로 치장했고 양손에는 한정판 가방을 들고 있었죠. 시누이 역시 동서가 사준 것이 분명해 보이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동서의 팔짱을 낀 채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어요. 시부모님은 그 화려한 기세에 약간 놀리신 듯
그저 멋쩍은 웃음만 지으며 뒤따라오셨죠. 어머, 형님, 아주버님. 두 분은 차가 막혔나 봐요. 저희는 아예 호텔에서 제공하는 발레 서비스 맡기고 올라오는 길이에요. 형님 입으신 옷, 그거 작년 아버님 생신 때도 입으셨던 거 아니에요? 좋은 날인데 옷 좀 새로 하나 사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백화점 상품권이라도 좀 보내드릴 걸 그랬네요. 옷은 단정하고 깨끗하면 그만이죠. 그리고 이 정장 남편이 제 생일날 큰맘 먹고 사준 거라 제가 각별히 아끼는 옷이에요. 매번 유행 따라 옷을 바꾸는 것보다 의미 있는 옷을 오래 입는 게 제 가치관에는 더 맞거든요. 예약한 룸으로 올라가시죠. 아버님, 어머님, 시장하시죠? 첫째 언니는 참 말이나 못하면. 우리 올케가 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올케 신경 쓰지 마. 첫째 언니는 원래 저렇게 자격지심이 뭉쳐있어서 좋은 소리를 해줘도 꼬아서 들어. 아빠 빨리 올라가. 오늘 올케가 인당 30만 원짜리 코스 시켰대. 응? 룸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동서의 돈 자랑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끊임없이 나오는 고급 요리들을 앞에 두고 동서는 음식의 맛이나 시아버지의 칠순을 축하하는 대화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데 여념이 없었죠. 아버님, 이 전복 요리 진짜 괜찮죠?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이런 고급 요리 드실 기회가 별로 없으실 텐데 오늘 제 덕분에 호강하시는 줄 아세요. 마트 식당에서 대충 드시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재수 씨, 식사 자리에서 굳이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말해야 합니까? 재수 씨 돈 벌었다고 유세 떠는 건 알겠는데 선은 지킵시다. 형, 와이프가 좋은 마음으로 비싼 밥 사주는데 왜 자꾸 분위기를 처지게 만들어? 형수님 마트에서 일하는 거 사실이잖아. 팩트로 말해도 화를 내면 어떡해? 형, 진짜 쪼잔하게 굴지 마. 내가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눈코 틀 새가 없는데 형 창고 관리라도 하라고 자리 하나 내줘야 해? 에휴, 형수님도 그깟 마트 알바 때려치우고 우리 회사 청소나 식당 일 도와주면 내가 최저 시급보다 100만 원은 더 얹어줄게. 서방님, 남의 직장과 노동의 가치를 그렇게 함부로 평가절하지 마세요. 저는 마트에서 단순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매장 재고 관리와 발주를 책임지는 정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 회사에서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그런 선심 쓰는 척하는 제안은 거두시죠. 저희 부부는 저희 힘으로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 끝나누는 그 얄팍한 사고방식 참 안타깝네요. 형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얄팍한 사고방식이라뇨. 돈이 없으니까 자존심만 세워서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바등거리시는 거 솔직히 너무 추해요. 질투? 야, 너희들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너희 돈을 달라고 했어? 아니면 빌려달라고 했어? 왜 가만히 밥 잘 먹고 있는 사람들을 건드려서 모욕을 줘? 오빠는 왜 맨날 언니 편만 들어? 둘째 언니가 우리 집안 기둥인데 기분 상하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아빠 칠순 잔치상에 수저 하나 안 얹었으면서 기분 살았네. 아가씨, 수저를 안 얹다니요? 저희 부부가 오늘 아버님 칠순 기념해서 현금으로 1,000만 원 준비해서 아까 로비에서 먼저 드렸습니다. 식사비 결제하는 것만 효도고 조용히 마음 전하는 건 수저도 안 얹는 건가요? 제 말에 동서와 시누이, 시동생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1,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시부모님은 제 눈치를 보며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동서는 금세 표정을 바꾸며 헛웃음을 쳤어요. 어머, 1,000만 원이요? 형님, 마트에서 몇 년 일한 돈 다 끌어모으셨나 봐요. 무리하셨네요. 저는
이번에 아버님 어머님 크루즈 여행 보내드리려고 3천만 원짜리 패키지 결제해뒀거든요. 뭐 형님 형편에 1,000만 원도 큰돈이긴 하겠죠. 고생하셨네요. 식사 내내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고 코스 요리가 끝나고 디저트와 차가 나올 무렵 시부모님은 잠시 화장실을 가시겠다며 자리를 비우셨어요. 어른들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남편이 작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돈 좀 벌었다고 가족들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재수 씨가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아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는지 알기나 합니까? 아버님 중환자실에 몇 달을 누워 계시고 어머님 쓰러지셨을 때 그때 병원비 대고 밤낮으로 병소발 든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요. 그러자 시누이와 시동생이 기겁을 하며 남편의 말을 황급히 자르고 나섰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부모님을 팽개치고 방관했던 사실이 동서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죠. 아, 오빠. 진짜 왜 그래? 밥 잘 먹고 갑자기 그 옛날 지긋지긋한 얘기는 왜 꺼내?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우려먹어. 맞아, 형. 형수님이 고생한 건 알겠는데 솔직히 그때 형수님 집에서 살림만 하고 놀고 있었잖아. 시간 남는 사람이 병원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마음으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병원비도 그때 아버지가 모아둔 돈으로 다 충당한 거 아니었어? 형수님이 무슨 대단한 희생을 했다고 자꾸 유세를 떨어.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과 왜곡에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수년간 제 피와 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자금까지 쏟아부어 시부모님을 살려낸 그 끔찍했던 시간들을 시누이와 시동생은 단지 집에서 노는 며느리의 당연한 심부름 정도로 깎아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동서는 시누이와 시동생의 말에 속아 넘어가 저를 비웃듯 쳐다보았어요. 어머, 아주버님. 저는 또 형님이 뭐 엄청 대단한 일이라도 하신 줄 알았네요. 집에서 살림하시면서 아버님 병원 몇 번 모시고 다닌 거 가지고 지금 저한테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걸 가지고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포장하시네요. 저처럼 남편 사업 키워서 통장에 수십억 꽂아주는 게 진짜 집안 살리는 내조죠. 형님, 과거에 얽매여서 피해의식 갖지 마시고 현재를 사세요. 시누이, 서방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피말리던 시간들을 그렇게 간단하게 왜곡하시다니요? 매일 밤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고 똥오줌 받아내며 수술실 앞에서 피가 마르던 그 시간들이 그저 시간 남는 사람의 가벼운 소일거리였나요? 두 분은 그때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본인들 살기 바빴으면서 이제 와서 동서 앞에서 본인들 체면 차리려고 제 헌신을 그런 식으로 짓밟습니까? 첫째 언니, 말은 똑바로 해. 우리가 언제 안 비쳤어? 우리도 바쁜 와중에 주말마다 가서 들여다봤잖아. 그리고 맏며느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지. 그걸 왜 우리한테 덮어 씌워? 첫째 언니가 능력이 없어서 몸으로 떼온 걸 가지고 왜 우리 둘째 앞에서 있는 척 고상한 척을 해? 야, 너희들 입 안 닥쳐? 그때 병원비 1,000단위로 깨질 때 너희 10원 한 장 냈어? 다 내 아내가. 여보, 그만해. 그래요, 아가씨, 서방님. 두 분 말씀대로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몸으로 때웠다고 치죠. 동서는 남편 사업 키워서 수십억 벌어다주는 대단한 분이시니 앞으로 시댁의 모든 대수사와 경제적인 부분은 훌륭하신 동서가 전적으로 책임지시면 되겠네요. 무능력한 맏며느리는 앞으로 시댁 일에서 한 발 빠지겠습니다. 어머, 꼬리 내리시는 거예요? 진작에 그러실 것이지. 걱정 마세요. 형님 같은 푼돈 버는 알바생 도움 없이도 제가 우리 시댁 식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최고급으로 챙길 테니까요.
형님은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서 콩고물이나 주워 드세요. 남편이 분노로 주먹을 쥐고 파르르 떠는 것을 제가 조용히 손을 잡아 진정시켰어요. 시부모님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시며 험악해진 분위기를 감지하셨지만 돈 많은 작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시느라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자본주의의 논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노인들의 나약함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동서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시댁 정기 모임은 완전히 동서의 동무대이자 저희 부부를 향한 조롱의 장이었죠. 그리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하던 11월의 셋째 주 주말. 드디어 시댁의 연례 행사인 대규모 김장날이 밝았어요. 매년 배추 100포기를 담그는 엄청난 노동의 날이었죠. 저와 남편은 새벽 6시부터 시댁 본가에 도착해 팔을 걷어붙였어요. 시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쓰는 일을 하기 힘드셨기에 사실상 김장의 모든 밑준비와 고된 노동은 온전히 저희 부부의 몫이었어요. 거실 바닥에 커다란 비닐을 여러 겹 깔고 절인 배추 100포기의 물기를 빼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남편은 산더미처럼 쌓인 물을 채칼로 밀고 저는 쪼그려 앉아 마늘과 생강을 다지며 산만한 크기의 대야에 고춧가루와 젓갈을 쏟아부어 김치소를 만들고 있었죠. 온 집안의 매캐한 고춧가루 냄새와 비릿한 젓갈 냄새가 진동했어요. 자기야, 허리 안 아파? 무채는 내가 다 썰었으니까 당신은 잠깐 일어나서 허리 좀 펴. 김치소 버무리는 건 내가 할게. 괜찮아. 100포기 금방 해. 당신은 저기 배추 물기 덜 빠진 것만 한 번씩 더 짜. 양념은 내가 비율 맞춰서 버무려야 맛이 제대로 나니까. 애비야, 맏며느리야. 에휴, 고생이 많다. 우리가 늙어서 집만 되는구나. 둘째 내랑 시누이는 길이 막히는지 아직 안 오네. 어머님, 신경 쓰지 마시고 저기 소파에 앉아서 쉬세요. 길 막힐 시간이니까 천천히 오겠죠. 어차피 속 버무리는 건 저랑 남편이 하면 돼요. 저희 부부는 말없이 묵묵히 산더미 같은 김치소를 버무렸어요.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킬 때쯤 마침내 도롱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그들이 등장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김장을 하러 온 사람들의 복장이 아니었죠. 동서는 바닥에 끌릴 듯한 하얀색 캐시미어 코트에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시누이 역시 몸에 딱 붙는 실크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나타났어요. 시동생은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며 거실로 들어섰죠. 그들의 손에는 흔한 고무장갑이나 앞치마나 들려있지 않았어요. 어머, 냄새야.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백화점 라운지에서 브런치 먹고 오느라 조금 늦었네요. 형님, 아직도 양념 버무리고 계세요? 손이 참 느리시네. 언니, 내 말이 맞지? 첫째 언니는 요령이 없어서 맨날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한다니까. 오빠는 왜 앞치마를 두르고 궁상맞게 거기 쪼그려 앉아있어? 남자가 주방일에 참견하면 큰일 못해. 늦었으면 입 다물고 빨리 옷이나 갈아입고 나와. 장갑 끼고 배추속 넣는 것부터 당장 시작해. 형수는 새벽부터 나와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늦게 와서 그게 할 소리야? 아, 형, 왜 오자마자 소리를 질러? 우리 와이프 어제 늦게까지 모임하느라 피곤해서 늦잠 잔 건데. 그리고 맏며느리가 당연히 주도해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김장하는 걸 알아? 우리는 그냥 김치통이나 옮겨줄게. 동서는 시동생의 말에 힘을 얻었는지 아예 소파에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거실 바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저를 위에서 아래로 깔아보며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죠. 형님, 이거 고춧가루 국산 맞아요? 색깔이 왜 이렇게 탁해? 백화점 식품관 유기농 코너에서 내가 최고급으로 사온다니까 귀엽고 마트 싸구려 쓰시더니. 벌써 때깔부터가 다르잖아요.
저희 집은 입맛이 예민해서 중국산 고춧가루 섞인 거 먹으면 바로 탈나는데. 동서, 와서 앞치마부터 두르고 말해요. 농협에서 직접 빻아온 100% 국산 고춧가루니까 맛 평가할 시간에 장갑부터 껴요. 입으로만 김장할 생각이면 저기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아니면 지금 당장 그 하얀 코트 벗고 이쪽으로 와서 배추통이라도 잡아요. 첫째 언니 참 말 밉게 하는 건 알아줘야 해. 우리 둘째 언니가 이 비싼 옷 입고 어떻게 김치 국물을 묻혀. 돈 많은 올케가 김치냉장고 최고급 모델로 어제 결제해서 여기 본가로 배송시켰다며. 돈으로 효도 다 했는데 굳이 손에 고춧가루 묻힐 필요가 뭐 있어. 첫째 언니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고. 아가씨, 제가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가족들 먹일 음식이라 정성으로 하는 겁니다. 아가씨는 그럼 돈도 안 내고 몸으로 때우지도 않으면서 김치만 쏙쏙 빼가겠다는 심보네요? 가서 소금에 절인 배추라도 날라요. 아, 형님, 진짜 쫌팽이같이 왜 이러세요? 내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하나 드릴 테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형님이 다 하세요. 재수씨, 당장 그 입 안 다물어요? 지갑에서 돈 꺼내서 사람 부리듯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당장 일어나서 내 아내한테 사과하고 일 거들어요. 안 그러면 너희들 오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남편이 고무장갑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무섭게 일어났어요. 남편의 험악한 기세에 시동생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동서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턱을 치켜들고는 막말에 정점을 찍었어요. 아주버님, 툭하면 소리 지르는 버릇 좀 고치세요.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능력 없어서 평생 알바나 전전하는 주제에 어디서 맏며느리 유세를 떨어. 돈 없으면 형님 대접받을 생각 마. 아쉬운 사람이 숙이고 들어오는 게 세상 이치야. 어디서 건방지게 일이라 말아 짓이야.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굳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거나 이성적인 척 포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양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에 묻은 김칫솔을 대충 털어내지도 않은 채 방금 막 새빨간 양념을 듬뿍 발라 속을 꽉 채운 묵직한 배추 반포기를 덥석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망설임 없이 그대로 동서의 뺨을 향해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마찰음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빨간 고춧가루 양념과 배추 찌꺼기가 동서의 얼굴을 강타하고 사방으로 튀어올랐죠. 동서가 애지중지하던 하얀색 캐시미어 코트와 명품 스카프는 순식간에 시뻘건 김치 국물로 범벅이 되어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렸어요. 충격을 받은 동서는 비틀거리다 비명을 지르며 거실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미쳤어? 이 마트 알바년이 미쳤나봐. 내 얼굴, 내 옷. 저 언니 진짜 돌았어? 우리 언니 얼굴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형수, 제정신이야? 당장 경찰 불러. 폭행죄로 콩밥 먹고 싶어? 시누이와 시동생이 길길이 날뛰며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남편마저 제 돌발 행동에 놀라 잠시 굳어버렸어요. 동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에 묻은 김치 양념을 닦아내며 악을 썼죠. 시동생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들며 당장 고소하겠다고 소리치는 찰나였어요. 있네 이년들. 어디서 감히 우리 맏며느리한테 그딴 썩은 소리를 짓거려. 이제껏 소파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보시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사자우를 토해내며 벌떡 일어서셨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시더니 망설임 없이 김칫소가 가득 담긴 산더미 같은 대야로 다가가셨죠. 그리고는 맨손으로 시뻘건 김치 양념을 한 움큼 크게 집어드시더니 바닥에 주저앉은 동서와 그 옆에서 소리치던 시누이, 시동생의 얼굴과 몸을 향해 매섭게 집어 던지셨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엄마 미쳤어?
왜 우리한테 이래? 미친 건 너희들이지. 니년 놈들이 감히 돈 몇 푼 쥐었다고 우리 맏며느리를 무시해? 돈 없으면 형님 대접을 마라. 이 천하의 호로잡 것들아. 오늘 내가 다 까발려주마. 이 집에서 진짜 돈 없고 무능한 짐승들이 누군지 똑똑히 들어. 시어머니의 두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거실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단호하고 카랑카랑했어요. 시동생과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낯선 모습에 완전히 기가 질려 입을 다물어 버렸죠. 동서만 영문을 모른 채 울먹이며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 넌 똑똑히 들어라. 5년 전에 너희 시아버지 뇌출혈 쓰러져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석 달 열흘 의식 없이 누워있을 때 병원비랑 수술비만 억소리 나게 나왔다. 그때 우리 집안 전 재산 다 털어도 턱없이 모자랐어. 그때 저기 있는 네 남편 그리고 시누이 전현, 우리 전화 한 통이라도 제대로 받은 줄 아느냐? 바쁘다, 돈 없다, 자기들도 살기 빠듯하다면서 아비 죽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코빼기 한번 안 비치고 도망간 인간 말종들이 바로 저것들이야.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에 동서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그녀는 배신감 어린 표정으로 자신의 남편인 시동생을 쳐다보았죠. 시동생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 재수 씨 앞에서 갑자기 그 얘기는 왜? 시끄럽다 이놈아. 네가 네 마누라한테 네가 아비 병원비 다 됐다고 거짓말 쳤다며. 네가 보탠 돈 단돈 10,000원 한 장이라도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재진다. 그 병원비 여기 우리 맏며느리가 자기 친정에서 모아둔 적금 싹 다 깨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단돈 10원 한 장 밀리지 않고 다 냈어. 우리 살린 생명의 은인이 바로 우리 맏며느리야. 엄마, 그만해.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둘째 언니, 엄마가 지금 흥분해서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내가 아직 끝난 줄 아느냐? 애비 겨우 태어나고 1년 뒤에 내가 급성 간부전으로 쓰러져서 당장 간이식 안 받으면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을 때 너희들 둘 다 병원에서 어떻게 했어? 조직검사조차 안 받겠다고 도망갔지? 배 흉터 남기 싫다, 부작용 무섭다, 차라리 날 죽으라고 내버려뒀어. 그때 자기 친정 부모님 눈물 흘리며 반대하는 것까지 무릅쓰고 내게 자기 간을 떼어준 사람이 바로 저기 있는 맏며느리다. 내 배를 가르고 들어간 간이 바로 우리 맏며느리 거라고.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치셨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남편은 붉어진 눈시울로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고 저는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엉망이 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히 니년 놈들이 돈 몇 푼 쥐었다고 내 목숨 살려준 은인한테 알바생이니 식당 보조니 개소리를 짓거려? 맏며느리라가 빚 갚느라 마트에서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는 걸 비웃어. 이 은혜도 모르는 금수맛도 못한 것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내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굳은 표정의 시아버지가 걸어 나오셨어요. 시아버지의 손에는 시동생 부부와 시누이가 사온 고급 명품 가방과 선물 세트들이 들려 있었죠. 시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고는 그 비싼 물건들을 거친 시멘트 바닥이 있는 현관 밖 복도로 사정없이 집어 던지셨어요. 네 어미 말이 100번 맞다. 우리가 그동안 자식이라는 이유로 둘째 며느리 기죽을까봐 이 모든 더러운 진실을 입 다물고 숨겨줬더니 이것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기고만장해서 날뛰어. 당장 내 집에서 썩 나가. 앞으로 명절이든 제사든 우리 부부 죽을 때까지 너희 놈들 얼굴 볼 일 없을 테니까 우리 죽어도 장례식장 얼씬도 하지 마라. 고적에서 파버리기 전에 당장 꺼져.
진실을 알게 된 동서는 충격과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아버님 병원비 다 냈고 어머님 수술도 당신이 아는 원장님 부탁해서 해결했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저기 형님이랑 아주버니는 모른 척했다며. 나한테 다 거짓말한 거야? 형님이 간을 떼어주셨다고?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일단 나가자. 엄마, 아빠, 저희 갈게요. 죄송해요. 첫째 언니,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둘째 언니, 가자.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얼굴로 도망치듯 현관을 빠져나갔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명품 가방들을 헐레벌떡 주워들고 엘리베이터로 도망치는 그들의 뒷모습은 백화점 VIP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쫓겨나는 비루한 패배자들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남아있던 오만하고 역겨운 허영의 냄새도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김장날에 대소동이 있은 지 정확히 6개월이 지났어요.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완전히 가시고 거리에 화사한 벚꽃이 만발할 무렵 우리 시댁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돈으로 모든 사람을 짓밟으려 했던 동서 부부의 화려한 연극도 아주 처참하고 완벽하게 막을 내렸죠. 시동생의 거드름을 피우며 자랑하던 유통사업은 사실 빛 좋은 개살구였어요. 본인의 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창고를 늘리고 직원을 뽑으며 사업을 확장하려다 제2금융권과 고금리 사채까지 무분별하게 끌어다 쓴 게 치명적인 화근이었죠. 게다가 가장 믿고 거래하던 대형 납품처 사장이 대금을 몽땅 들고 해외를 도주하면서 연쇄 부도의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매일같이 들이닥치는 험악한 빚쟁이들을 피해 시동생 부부는 야반 도주하듯 짐을 쌌지만 현실의 추락은 그들이 돈을 펑펑 쓰던 속도보다 훨씬 냉혹하고 빨랐어요. 동서가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며 보란듯이 들고 다니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헐값의 중고샵으로 넘어갔어요. 본인들 소유라며 떵떵거리던 최고급 외제차 2대는 리수료를 내지 못해 진작에 압류당했고 무리한 대출로 들어갔던 고가 아파트마저 법원 경매로 넘어가 버렸죠. 그들은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반면 저에게는 그 6개월 동안 상상도 못할 엄청난 경제적 기적이 찾아왔어요. 어릴 적 친정아버지가 시골에서 가꾸시던 척박한 비탈밭 5,000평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잡초만 무성하던 그 맹지에 거대한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잇는 고속도로 개통 및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계획이 동시에 발표된 거예요. 평당 몇만 원 하던 땅값이 하룻밤 사이에 수십 배로 폭등했고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현금을 싸들고 매입을 제안해왔죠. 친정아버지는 그중 가장 조건이 좋은 건설사의 토지를 매각하셨고 세금을 모두 깔끔하게 납부하고 남은 현금 중 무려 20억 원을 맏딸인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쏴주셨어요. 20억 원. 평생 만져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주고도 동서처럼 허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코너에 번듯한 5층짜리 꼬마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세팅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넓고 쾌적한 신축 아파트를 대출 없이 온전히 헌금으로 매입했죠. 물론 저는 마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출근해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삶의 큰 원동력이었으니까요.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여유롭고 당당하게 출퇴근을 한다는 점만 달라졌죠.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희 부부는 새로 이사한 넓은 새 아파트에서 시부모님과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갈비찜과 잡채를 먹으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부서질 듯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거실 화면을 확인한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아버님, 어머님, 방에 잠깐 들어가 계세요. 불청객이 쳐들어왔네요. 누구야? 아가씨요? 아니, 둘째 놈이랑 재수 씨야. 이상한 곳은 어떻게 알고 기어왔지? 문 절대 안 열어줄 거니까 당신도 밥이나 계속 먹어. 하지만 현관 밖에서는 문을 부수려는 듯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동서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복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이웃에게 민폐가 될까봐 저는 남편을 말리고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풍경은 참담했어요. 백화점 명품만 휘감고 다니던 동서는 목이 늘어난 회색 면 티셔츠에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이었어요. 며칠 굶은 사람처럼 뺨은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옆에 선 시동생은 머리에 기름기가 흐르고 퀴퀴한 땀 냄새까지 진동했죠.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사람 하나 살려주세요. 동서는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풀썩 무릎을 꿇었어요. 시동생 역시 쭈뼛거리다가 동서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죠.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 현관에서. 당장 일어나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형님, 다 들었어요. 친정 아버님한테서 땅 팔아서 20억 받으셨다면서요. 이 아파트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시고 시내 5층짜리 건물까지 올리셨다면서요. 형님, 저 진짜 죽게 생겼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밤 저희 반지하까지 찾아와서 현관문을 부수고 칼을 들이밀어요. 애들 본유 살 돈도 없어서 굶겨요. 제발 살려주세요. 형수님, 한 번만 살려주라. 20억 중에 1억만 빌려줘. 이자 넉넉하게 쳐서 내가 막노동을 하든 뱃일을 하든 다 갚을게. 형수님 돈 많잖아. 우리 같은 핏줄인데 길거리에 나 앉아서 장기라도 돌리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할 거야? 제발 부탁할게. 무릎 꿇고 빌잖아. 형님, 제가 예전에 마트 찾아가서 형님 무시하고 막말했던 거, 김장날 건방지게 굴었던 거 뼈저리게 후회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봐요.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 병원비 다 대고 간까지 떼어주신 은인인데 제가 주제 파악을 못했어요. 한 번만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사채비 좀 갚아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동서는 엎드린 채로 제 바지가랑이를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오열했어요. 저를 벌레 취급하던 그 오만함은 흔적조차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일말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을 만큼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제가 거절의 말을 내뱉으려는 찰나였어요. 안방 문이 열리더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무서운 기세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셨어요. 시아버지의 손에는 베란다 다용도실에서 가져온 묵직한 굵은 소금통이 들려 있었죠.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 당장 내 며느리 바짓가랑이에서 그 손 떼지 못해. 시아버지는 뚜껑을 연 소금통을 번쩍 들어 올려 엎드려 있는 동서와 시동생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 부으셨어요. 하얀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현관 바닥에 요란하게 나뒹굴었죠. 동서와 시동생은 기겁하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니년이 벼룩만도 못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뻔뻔하게 기어들어와. 네 형님 알바생이라고 짐승 취급하며 집 밟더니 이제 와서 돈 냄새 맡고 똥파리처럼 꼬여들어? 너희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저희 진짜 내일 죽어요. 아주버님네 돈 남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많잖아요. 가정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버리실 거예요? 아버님 친손주가 배고픈데 그 밤낮으로 오는데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시끄럽다.
내 호적에 너희 같은 호로 자식들은 진작에 파버렸다. 수천만 원 병원비 나왔을 때 한 푼 안 보태고 나 몰라라 도망쳤을 때 이미 너희는 평생의 왼수였다. 우리 맏며느리가 친정에서 받은 귀한 돈을 왜 너희 사채빚 갚는데 낭비해야 하냐? 단돈 10원도 떨어질 돈은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똑똑히 들었지? 아버님, 어머님 뜻이 내 뜻이고 내 아내 뜻이야. 너희들이 사채빚을 지고 얼어 죽든 끌려가든 우리 부부하고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니까 꺼져.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쳐넣을 거니까 당장 나가. 형님, 진짜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 썩어나게 많으면서 왜 그렇게 지독하게 구세요? 형님도 그렇게 핏줄한테 매정에 굴면 벼락 맞고 천벌 받을 거예요. 끝내 돈을 얻어내지 못할 것 같자 동서는 불쌍한 태도를 바꾸고 다시 악다구니를 썼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소금을 지그시 밟으며 동서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어요. 차분하고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죠. 동서, 돈 없으면 형님 대접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나한테 똑똑히 경고했던 거 기억하죠? 돈 없고 아쉬운 사람이 납작 엎드려서 기어야 하는 게 세상 이치라고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동서였어요. 그건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니, 아주 정확한 말이었어요. 이제 동서는 나한테 사람 대접받을 자격도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내 친정아버지한테 받은 내 재산을 동서같이 얄팍한 사기꾼한테 단 한 푼도 낭비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내 돈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한 내 진짜 가족들을 위해서만 쓰일 거니까. 형수님, 피도 눈물도 없이 어떻게 이래? 당신들이 아버님 병원비 외면하고 도망쳤을 때, 어머님 수술 모른 척했을 때, 그때 당신들이 내린 결정이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가혹한 거였어. 당신들의 끔찍한 이기심의 대가를 지금 고스란히 치르고 있을 뿐이야. 남 탓하지 말고 두 손 두 발로 피땀 흘려서 빚 갚으며 평생 속죄하고 살아. 여보, 경찰 부르게 핸드폰 줘. 제 서늘한 선언에 남편이 112를 누르려 하자 시동생은 사색이 되어 동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일어나. 진짜 경찰 오면 끝장이야. 두 사람의 뒷모습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현관문 너머로 멀어지는 다급한 발소리가 한참을 울렸죠.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 바닥을 내려다보시더니 제 두 손을 따뜻하게 꼭 잡으셨어요. 맏며느리야,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저런 몹쓸 것들 때문에 깨끗한 새 집을 더럽혔네. 아니에요, 어머님. 두 분이 먼저 제 편 들어주셔서 정말 든든했어요. 여보, 바닥 쓸고 빨리 밥 먹자. 잡채 다 식었어. 남편은 묵묵히 소금을 쓸어 담았고 저희는 다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불쾌한 소동이 있었지만 식탁은 금세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그들은 저희의 단단한 울타리를 두 번 다시 침범할 수 없다는 걸 완벽하게 확인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그들의 처참한 소식을 건너 들었어요. 동서는 사채업자를 피해 지방 공장 식당에 숨어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며 최저시급을 받고 있고 시동생은 지방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망리를 전전한대요. 매일 밤 서로를 탓하며 짐승처럼 물어뜯는 진흙탕 싸움을 이어간다더군요. 자신들의 오만함과 이기심의 대가를 평생 지독한 가난 속에서 피눈물 흘리며 치르게 된 거예요. 반면 저희 가족은 넓고 안락한 아파트에서 주말마다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아침이면 활기차게 마트로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의 임대 관리를 직접 하며 주체적이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제 통장의 수십억 잔고보다 저를 더 든든하게 만드는 건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변함없는 신뢰예요. 겉으로 보이는 돈다발에 취해 도리를 저버린 그들과 달리 저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묵묵히 그것을 지켜냈으니까요. 저의 통쾌한 승리로 끝난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